지난해 말 단행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세와 위완화 약세.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변수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 추진력을 잃은 수출 경쟁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과 기업 투자, 저성장의 늪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 과연 2016년 우리 경제의 도약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MTN 신년 특집 2016 한국 경제를 말하다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향방과 대응책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연입니다. 9년 반 만에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여기에 중국 경제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까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들이 부각되며 2016년 우리 경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자본시장연구원 신인석 원장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MTN 신년 특집 2016 한국 경제를 말하다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석 원장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큰 그림부터 듣고 싶어요. 우리 경제 올해는 좀 나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나아지기를 희망을 하는데요. 지금 전망을 해본다면은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성장률로 보면 작년에는 저희 2% 후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비슷한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들 혹은 또 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꼽아볼까요?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제일 큰 거는 저희가 G2 리스크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미국하고 중국의 경기 위험인데 미국은 어쨌든 좋아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작년 말에도 올렸다고 봐야 되지만 그 경기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 중국은 올해 뭐 6% 초반대로 IMF라든지 이래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보다 좀 낮아질 위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험이 저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해외 경제 어떤 두 경제 축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이것부터 좀 체크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아직 그렇게 짧은 기간에 금방 실물 경제 어떤 변화가 있기는 어렵고 작년에 말에 올리기는 했지만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원래 좋은 뉴스입니다. 실물 경제가 좀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 기반으로 해서 금리 올린다고 봤어야 되는데 작년 말에 금리가 올릴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경기 회복이 견조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 같은 그런 다른 더 불안 요인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보면 미국 경기는 올해 과연 금리가 계속 올린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금리 상승세를 이어갈 만큼 그런 경기 회복의 견조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게 불확실성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금리를 한 번 올리고 나서 이제 올해 한 3-4번에 걸쳐서 완만하게 뭐 올라갈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가 한 가지 있었고요. 또 이 미국 경제가 자칫 잘못해서 좀 쪼그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지 뭐 양쪽 다 뭐 확실하게 좀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뭐 전망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상황이죠. 예,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런 뭐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 나서고 나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미국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면요. 저는 놓고 보면은 금리 인상, 금리가 오르기 전에 사실은 많은 우려가 있었죠. 뭐 흔히 많이 얘기가 됐던 게 자금 이동을 통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에 이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저는 그 자금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는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금리가 그 인상될 시점에는 거의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저는 간접적인 경로인데 간접적인 경로는 결국 브라질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어떤 신흥국의 어떤 경기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는 외환위기가 거론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안 좋은 영향들, 뭐 그게 좀 남아 있지 않느냐 싶고.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금리 자체보다는 금리가 오르고서는 그 다음에 나타났던 어떤 불안한 그 시장의 모습들은 유가 하락이 더 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어떤 큰 변화로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유가가 계속 급락하고 있다는 것. 이제는 후자가 더 큰 위험 요인이고 더 저희가 눈여겨보고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글로벌 주요 변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보고 쫓아가 봐야 되겠지만 이제 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 이후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도 이제 덩달아서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조금 저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서 중금리 시대가 열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시각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너무 걱정이라서요.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심리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나라 과거 통화 정책을 보면은 약간 시차를 두고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이 이론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이렇게 통합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미국의 전체 국제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럼 그것이 다른 나라 금융시장에도 전파가 되는 그런 뭐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저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 여건을 놓고 볼 때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나 이렇게 사실 올라갈 수 있겠느냐. 물론 시장에서는 약간 장기금리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상승세가 없지 않아도 있었지만은 당장 그렇게 저는 이렇게 우려할 우리나라 금리가 바로 반응을 하면서 변한다든지 또는 통화 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든지 그걸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그렇지만 부채가 많은 가계라든지 기업들이라든지 부채가 많은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환경이 예전보다는 분명히 이제 자기 그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정도의 인식 전환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네. 중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 세계의 어떤 공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속 성장이라는 그런 단어는 그런 수식어는 조금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어떻게 저희가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어렵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경제에 대한 저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중립적으로 보는 분들도 이게 6% 중반, 예. 6%에서 6% 중반 정도. 그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보는 분들은 5%대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 얘기는 이제 과거에 중국이 9%, 10% 성장을 했던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이건 경기 하강입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그 중국 내부에서 수요 감소 효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을 통한 수요 감소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밖에 저희가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경기 하락, 그건 중립적인 수치 정도로만 간다고 해도 물론 작년에도 이미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그 수출업체들이든 실물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굉장히 앞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규모를 수출하는 그 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엄청난 시장이 이제 중국에 이제 열려 있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한중 FTA를 통해서 관세를 이제 떼고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중국의 위안화 이 절하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뭐 지금보다 자꾸 더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어떤 타격 정도도 과거에 비해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중국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중국의 환율은 대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이제 경쟁력을 쫓아가게 돼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예.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가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대경쟁력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갖고 있는 어떤 수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제3국에서 우리나라하고 바로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보면은 뭐 물론 중국 국내에서는 또 어떤 중국 국내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들의 저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의 어떤 그런 우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 자체가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오면서 우리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 원천적인 경쟁력이죠.
그쪽의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연말쯤에 이제 위안화 SDR 편입과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달러화와 더불어서 이제 세계에서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이제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춘 이제 위안화의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제 달러화와 위안화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이 둘의 통화를 좀 바라봐야 될지 참 환율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서요. 이런 것들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율은 항상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의 어떤 체온이다.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예. 이제 체온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건강하다는 것이 환율로 놓고 볼 때는 항상 좀 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는 좀 낮은 상태가 되겠죠. 네, 달러 네. 대비. 네. 근데 반대가 되는 거고요. 건강이 안 좋고 좀 경기가 안 좋고 체력이 떨어질 때는. 중국은 지금 보면은 장기적인 건강은 좋은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위안화가 국제화되고 또 SDR이 편입이 되고 했다는 거는 전체 모든 나라들이 볼 때 국제 금융 체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뭐 미국 다음 지금 이미 2위입니다만은 예, 예. 계속 그 질적 지위가 계속 높아질 걸로 본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는 환율로만 놓고 봐도 예. 좀 안 좋은 상황이 갈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전망과 장기적인 전망이 좀 엇갈리는 네, 네. 그런 시점에 이제 중국이 있고 결국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그 구조개혁이 그 숙제가 구조개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위안화와 관련해서요. 중국 쪽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앞으로 위안화를 어떻게 뭐 산정을 할 때 바스켓 지수로 이제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이 너네 위안화 많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 중국 입장에서 아니다. 이 바스켓 지수로 보니까 우리의 위안화는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달러 대비 올랐다. 뭐 이런 주장을 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방향은 좀 아래쪽으로 갈 것이다. 위안화는 좀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라보는 게 뭐 옳은 판단입니까? 그렇죠. 환율이라는 게 체온이란 말씀이 있었는데 중국 경제가 올해가 작년보다 안 좋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예. 예. 그다음에는 중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아직 더 많이 좋아져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생산성도 그럼 갈 길이 멀고. 그러면은 뭐 이런 요인 저런 요인 다 볼 때 예. 그렇게 갈 것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올해 이제 총선 뭐 예정돼 있고요. 뭐 정부의 이제 경제 운영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이제 챙겨보면서 투자 전략도 챙기고 해야 할 시즌이 이제 온 것인데 우리 경제에서 어떤 이것부터 살펴보죠. 좀 뭐 전반적으로 올해는 이것만큼은 좀 시급히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기업 구조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쭉 몇 년 동안 그런 얘기가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거시경제 성장률은 어쨌든 뭐 2% 불만스러운 분들도 있겠지만 2%에서 3% 사이를 네. 했는데 우리 주가는 지금 하여튼 거의 이제는 올해 지금 이제 10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을 도달한 것이 2007년 아마 그 무렵에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자리표입니다. 항상 연말 가면은 2,000 근처로 다시 떨어지고. 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세계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 역할을 했던 조선, 해양, 해운, 철강 이런 기업들에서 부실 기업이 나오고 있는 거. 지금 대기업들의 중에서 이제 한계 기업 비중이 지난 몇 년 동안에 2배가 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저희 작년에 다 현재화된 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화된 위험들을 올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시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박스권에서 도저히 뭐 탈피할 그런 기미를 보이지를 않아서요. 주식 시장에 참가하시는 이제 분들도 답답하게 그지었습니다. 수년째 제자리 맴돌고 있고요. 뭐 좀 좋아진다 싶어서 이제 투자를 하면 매번 이제 거의 뭐 상승할 무렵에서 이제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올해 과연 우리 주식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부진하지만 그 안에서 답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어떤 움직임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주식시장 전망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서 전망 가격 측면에서 주식 가격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뭐 어폐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원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저희가 쓰는 퍼라고 하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질적 지표로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을 놓고 볼 때 주가가 오를 별 이유가 없었다 이런 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을 어떻게 좀 더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과제가 될 테고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 수익성이 올라가는 징후 네, 시그널이 네. 됐든지 네. 그게 과연 이제 올해 보이겠느냐 하는 게 되겠죠.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좀 얘기를 할 때는 작년 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말에 흔히 내년이 더 어려울 거다라는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저는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위험들이 이제 다 드러났다. 부실기업 문제도 드러났고 미국 네. 금리 올리느냐 이제 올려버렸고 중국 경기도 뭐 어렵다는 거 다 알게 됐고 확인했고요. 원래 현재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좀 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실기업 문제도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 나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고 보여진다면 그럼 미래의 수익 전망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니까 네. 주가가 또 반영해서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작년부터 화제가 됐던 것이 오히려 뭐 작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핀테크라는 용어라든지요. 인터넷 전문은행, 뭐 P2P 대출,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우리 경제에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뭐 금융과 ICT 이제 결합이 내놓은 어떤 산출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지, 금융 산업에서 어찌 보면 좀 획기적으로 좀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하나씩 좀 체크해 주시죠. 예, 핀테크는 사실 저도 이게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아마 1,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 한때 어떤 뭐 열병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개념도 있었어요. 너무 모호했고. 예, 인터넷 뱅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미국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제 금융 선진국 네, 앞서간다는 게 이제 좀 우리보다는 하여튼 네. 발길이 좀 더 빠르다는 면에서 이쪽을 보면은 이쪽에 대한 투자 자금이 계속 적지 않게 늘어나고 관심도 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금융이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조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또 보면 거기 이제 흔히 얘기를 해본다면은 뭐 기존에 하던 금융거래 방식이 기술을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되는 것.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기존에 하던 우리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이것 덕분에 좀 달라지는 것. 이거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P2P 랜딩이라든지 얘기하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금융에서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게 이 기술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들. 그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될 텐데 네, 거기까지는 아마 우리는 아마 관련이 없을 그렇죠. 것 같고. 예, 예. 이 두 번째는 저는 꽤 우리와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의 규제 환경이 저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가 아마 그 폭은 그거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뭐 비대면 뭐 인증 뭐 이런 것들 좀 화제가 됐었죠. 뭐 지문으로 본인을 그 인식하게끔 하고 그리고 뭐 이 정맥 흐름을 통해서 또 뭐 인식을 하게끔 하고 이런 이제 기술들의 이제 결합인 거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중금리 대출 시장 이제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나쁜 사람들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 중금리 시장이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터넷 은행이 탄생을 하면서 이 중금리 대출 시장이 이제 열릴 것이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하나둘씩 뭔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자체가 더 이제 파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도 내다볼 수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금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냐면은
알고 보면 나쁜 고객이 아닌데 예. 이 나쁜 고객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증명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아, 증명하기 예를 들면 어렵다는 게 어떤 뭐냐면은 분들일까요? 저희가 신용등급이 좋고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기존의 금융거래 기록이 있죠. 거래를 좋은 기록이 했던, 있고 네. 과거에 대출을 받아 다 갚기도 연체율이 했고 없고 네, 네, 낮고요. 이분들이 대개 신용등급을 보면 한 1등급에서 3등급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간이 한 4등급에서 7등급에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기록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아하. 여기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껴있을 수 있고 예. 뭐 내가 다른 기록 거래는 많이 해왔지만 금융거래 쪽은 많이 안 해왔다. 그럼 금융기관에 대해서 평가할 방법이 잘 없는 거죠. 네. 결국 내 신분증이라고 할 만한 게 금융기관에 잘 없는. 아하. 이제 이게 빅데이터라든지 핀테크에서 하나 이제 출구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다른 상거래는 많이 해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근데 그 어딘가에 전자 기록으로 쌓여 있는 환경인 거죠 지금. 그걸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럼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개념적으로. 예, 예. 네.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규제와 또 그걸 이용하겠다고 하는 어떤 선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느냐 예.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지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올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뭐 올 한 해 어떤 움직임을 큰 그림에서도 좀 그려주셨고요. 뭐 좀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해서요. 원장님께서는 좀 어떤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하시는지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우리나라 금융 발전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어쨌든 은행에 의해서 이제 온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재 숙제, 저성장, 고령화 문제,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노후 대비 소득을 하느냐, 또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더 혁신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다 자본시장의 역할이거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양적 규모는 꽤 되는데 이제는 해야 되는 그 숙제가 풀어야 되는 과제가 과거에 해왔던 거랑은 이제 질이 달라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저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앞으로 이 개인적인 말씀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뭐 앞으로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뭐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새해입니다. 새해 또 원장님께서 좀 희망하는 사항들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년이면은 저희가 20년이 됩니다. 설립된 지. 그러면은 저는 뭔가 사회적으로 성인이 된 것이죠. 성인이 예. 됐으니까 또 그에 맞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 자본시장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제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느냐. 그 개혁의 그림을 갖다가 사회에 제시해줘야 될 그런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적이라기 아니라 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우리 연구원의 포부는 그 과제를 잘 준비해가지고 20주년의 사회에다가 내놓는 우리의 견해로서 내놓는 게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올해 포부라고 하면 포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16년 세계경제 전망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가게 모두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신인석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